첫 번째 키워드는 네. 비핵화 길텄다입니다. 비핵화? 길텄다. 아,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네. 한겨레신문이 일면에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북미 간의 정상회담 실무 접촉에서 네. 북한 비핵화의 대가 5개안이 미국에 제시가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청와대에서 했던 브리핑이나 이 네. 백불이라고 하는데 기자들만 참여하는 네. 브리핑 내용 굉장히 뜨겁게 물었더라고요. 기자들의 브리핑이 굉장히 뜨거웠다. 네. 이 소식 하나로. 네. 예. 그래서 이 5개 청와대 브리핑은 몇 시에 해요? 그 청와대마다 다른데요. 네. 지금 청와대는 새벽에 이제 한 번 브리핑, 그러니까 네. 전날 외신이랑 네. 조간을 포함해서 새벽에 이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게 그럼 기자들이 새벽에 출근합니까? 그렇죠. 7시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7시 브리핑을 들으려면 네. 새벽별 보기. 그렇죠. 예전에는 그거를 시도 때도 없이 물어봤다고 하는데 네. 밤에도 예. 지금은 이제 아마 정례를 네. 한 걸로 박근혜 알고 정부 있습니다. 때는 언제 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시간 아마 더 늦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5개 항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제 단계별로 제시가 됐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그리고 한미 전략 자산이 훈련을 중지하는 것, 네. 그리고 재래식 핵무기 공격 포기,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이렇게 이제 5개 단계를 네. 두고 나아가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그게 빠져갖고 지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보수야당이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비핵화 말만 비핵화지 사실은 북한의 목적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할 거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네.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판이 깨질 것이다. 이런 이제 그렇죠. 예상까지도 나왔었는데 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일단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체제가 보장이 되면 네.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예전에도 김일성 주석 때도 그때에도 그리고 또 김정일 위원장 때도 그때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직접 만났을 때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체제의 위협이 안 되면 주한미군 있든가 말든가 거의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북한 체제 보장과 네.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등가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네.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의 체제 보장 이꼴 주한미군 철수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등식이 성립이 되어 왔는데 네. 북한이 지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실무 접촉 과정에서는 네. 일단 주한미군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남한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긴 하지만 동북아 전체 안보를 놓고 봤을 때 필요하다면 주둔해도 된다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인 걸로 좀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5개 항에 대해서 오케이 고합시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화끈하게 트위터에 다 자기 받아주는- 입장을 밝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쪽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개 항 다 받는다. 그러니까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평화협정 네. 체결이나 북미 수교까지 갈 수 있다. 단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에서 그런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를 일단 큰 틀에서 만나서 네.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 네. 북한의 요구는 체제 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의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네. 이 과정에서의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세부적인 상황은 지속적인 만남과 실무 협상을 통해서 좀 풀어가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리더가 만나서 통큰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세부 항에 대해서 얼마나 논의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세부 항목은 실무자들이 만나서 정리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네, 미국 쪽에서는 이제 2020년 말까지인데 네. 미국 쪽에서는 아마 이때 2020년 말까지 비핵화 프로세스가 굴러갈 수 있으면 네. 가장 좋은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 완료는 하되 네. 임기 내내 북한 문제를 갖고 어쨌든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2년의 시간 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북미 접촉, 북미 회담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 이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쭉 엮어낸 사람이 바로 정의용 안보실장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번에도 큰 역할을 좀 했나요? 지금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에 가 있는 네. 상태죠. 그래서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서 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의제 관련된 조율을 한 예.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 기사도 이제 워싱턴발로 전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어떤 것 비핵화의 시한과 비핵화 보상에 대한 기본적 원칙 같은 것들을 한국 정부가 확인을 하고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는 기간, 그러니까 저희 지금까지는 정용 실장이 신임 백악관 국가보좌관을 만난다라는 사실만 초점을 맞춰왔는데 그 회담에 어쨌든 의제 조율하는 데 있어서 직접 정용 실장이 미국에 가서 그 좀 조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렇게 5가지, 특히 이제 4번항, 5번항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가 수교하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핵무기를 굳이 가질 필요 없는 단계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핵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좀 안 좋은 일 없이 끝까지 무사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벼랑 끝에 남자입니다. 벼랑 끝에 남자? 지금 이른바 이제 김기식 전선이 그 국회 안에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상황이고 관련해서 그래서 정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이제 적법한 것인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 청와대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그 제기된 의혹의 적법성 여부를 좀 갈아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4가지 사항입니다.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다음 피감 기간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좀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의뢰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법한 사항이 하나라도 나오면 해임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얘기는 뒤집으면 위법한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기식 그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에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 간에 그러니까 어제 정의당도 사퇴가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을 빼고는 모두 사퇴하라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일단은 유권 해석 전까지 그리고 유권 해석을 받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그 정도로 한국 정치, 국내 정치 상황이 위중하다. 특히 이제 4월 27일에 있을 3차 그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그 지지율도 좀 많이 올라야 되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데 김기식 원장 문제로 계속 이게 국내 정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부담을 좀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위법적이지 않더라도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로 판단이 된다면 거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요. 선관위에 이것이 질의 대상은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이런 청와대가 질의한 것이 원래 선관위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가요?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기간도 아닌데 이걸 왜 선관위가 그 판정을 내려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선거관리랑 정치자금법 관련한 유권 해석을 선관위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 눈높이가 있고 법률적으로는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선관위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법률적인 판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한 것 자체가 약간 답은 정해놓고 대답만 기다리는 그 흔히 쓰는 말로 답정너 식의 유권 해석 의뢰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그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3번째 키워드 볼까요? 원가를 공개하라입니다. 원가요? 아파트 분양 원가? 아닙니다. 어떤 거요? 커피 분양 아니 커피 원가? 뭐 이런 통신비 건가요? 원가를 공개하라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통신비 했는데요. 원가. 이거 궁금해요. 그 혹시 한 달에 통신비 얼마나 쓰십니까? 저희는 가족을 다 합치면 3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뭐 한 4인 가족 정도면 보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통신비로 나가는데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OECD에서도 손에 꼽히게 통신비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문제는 참여연대에서 맨날 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참여연대의 어떤 대표 활동 중에 최근에 하나인데 민생경제 관련해서 갑자기 안진걸 처장의 생각이 네, 그렇죠. 이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DB를 보니까. 근데
이 통신비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네. 보통 뭐 59,000원 요금, 뭐 69,000원 요금 뭐 다 이런 걸 쓰는데 네. 그 59,000원에 세부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네. 뭐 기본료가 얼마다, 통화료가 얼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했던 네.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네. 한 판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2011년에 관련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7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이후에도 지금 4년이 걸렸으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에서 좀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 부분에서 대법원이 7년여 만에 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 아,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통신 회사들 이권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특히 시민단체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운동 엄청나게 세게 네. 했었잖아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법이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통신비 내려가나요? 글쎄요. 그거는 가계 조금은, 도비, 생활비 좀 나아지나요? 엄청난 인하 압박이 요소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통 3사가 거의 독점적인 그렇죠. 체계이기 때문에 이통 3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자료는 네.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했던 사업 비용과 투자 보수 산정 자료, 그리고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 그리고 요 이용 약관의 신고인과 관련된 심의 평가 자료를 그러니까 공개하라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어려워요. 요금 원가를 뽑기 위해서 분명히 사업자들이 우리가 그동안 투자를 얼마를 했으니 우리 가입자가 얼마니 이거를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1인당 얼마 정도의 요금은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내부 자료가 있을 게 아니냐. 갑자기 도로가 생각이 나요. 민자고속도로 막 간 다음에 여기 투자 많이 했으니까 통행료 많이 내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라는 건데 여기 조금 한 발 더 들어가보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이통요금이 1위 사업자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위 사업자가 신고를 하면 2, 3위 사업자는 그 금액에 맞춰서 요금을 책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회사나 다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그러니까 59,000원, 69,000원. 그렇죠. 근데 왜 꼭 7만 원 이게 아니라 1,000원씩 깎아줘요? 그거는 마케팅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담합이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통 3사 간의 요금 변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리고 한국은 뭐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통신사가 기계까지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정으로 2년을 사용하거나 뭐 3년을 사용하거나 이런 기계값을 방식. 꼭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과정들에서 공짜 기계도 있다 그러고 자료를 이제 다 공개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이게 그동안 이통 3사는 영업 전략이다, 동영상의 비밀이다 그런 거를 다 공개하고 파는 상품이 어딨냐 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해왔는데 이 논란을 대법원이 이제 판결로서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시민적 눈높이에 맞게 통신요금이 다시 설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번에 그 요금과 관련해서 원가를 공개하는 게 LTE는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우리가 LTC에 살고 있는데. 이번 재판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7년이나 재판을 끌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제기했던 시점에서 이제 공개를 요구했던 자료가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통신사들이 실제 시간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자료는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데 통신 상황이라는 것이 계속 변하고 지금 현재 서비스에서의 또 원가를 공개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LTE 원가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이 소송의 시간을 끌어왔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지금 공개를 명령한 이통요금은 3G와 2G 관련된 그러니까 요금. 요새 3G, 2G 요새 저기 어르신들도 2G 잘 안 쓰세요. 전부 없죠.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요새는 정말 그 핸드폰으로만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요 시절에 해서 공개를 한다면 상당히 한정적인 부분만 공개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있죠. 예를 들면 과거의 요금제를 과거에 이제 이통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이 통사들이 금액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의 판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이 관련된 운동을 참여연대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요금도 원가를 공개해라.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참여연대 2차 소송 들어가나요? 제가 보기에 딴 건 몰라도 이 통신비 인하 문제는 정말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참여연대가 2차 소송을 해주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